네, 이어서 인격장애에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격장애 중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부분 우리 이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이게 조금 개념이 좀 생기셨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쾌락을 위해서 후회하는 감정 없이 불법적 또 기만적 또 착취적이며 무모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착잡함 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셨죠? 굉장히 기만적이죠. 그리고 굉장한 불법적이고 또 사람을 존중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병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패자는 잃는 것이 당연하다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싸움에서 지면 당연히 뭐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 도의적인 어떤 그런 기준선이 무너져 내렸다고도 할 수가 있고, 자기중심적인 합리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으니까 이게 당한 것이다, 아니면 무력하다라고 비난을 하는 양상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그 착취적이면서 유해한 영향을 개의치를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와 감정 그리고 법을 냉담하게 무시를 합니다.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물질 남용이라든지 이게 물질 중독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이런 나타내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 조절 장애도 있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 또 과잉 행동 장애, 또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것들이 이제 내재적으로 다 같이 이제 있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 대부분은 약물 사용 장애가 함께 있고요.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약 절반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과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물질 중독에 의한 뭐 이러한 약물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나오고 있을 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원인을 먼저 보면은요, 아무래도 그 양육 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유전자가 적인 어떤 그런 양상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발달에 기여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일반 인구보다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직계가족에게 더 일반적이고요. 이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입양 아동과 생물학적 아동 모두에서 이런 장애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같은 유전자를 이어받은 그 생부나 생모인 경우에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입양이 되었는데 양부와 양모의 이런 어떤 그 인격장애적인 측면, 정신장애적인 측면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로 가게 되는 위험이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의 가족, 나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지 우리는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0세 이전의 소아에게 행위장애, 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성인이 된 후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이제 가는 양상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행위장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나이에 걸맞은 사회적 표준을 벗어나는 행위를 반복하는 패턴을 해당이 됩니다. 행위장애가 부모가 아동을 학대 또는 방치하거나 훈육 또는 육아 형태가 모순적일 경우에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체벌을 하거나 양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태도와 또 적절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인 아이를 있죠. 돌봐야 될 그 의료인이 학대를 하고 그 아이는 결과적으로는 뇌사 상태로 있게 되는 그런 사건도 좀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인,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년기 초기의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청소년기 후기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감각적인 어떤 그러한 정서를 보이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고양이라든지 애완 동물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다루고 뭐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예들도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측은재심의 이러한 정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아기 때도 필요하고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증상을 보면요, 타인에 대한 이제 무시가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그 생명체를 가진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또 누가 누구를 또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사회적 인격장애인들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무시, 도드라지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재산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괴롭히거나 도둑질을 함으로써 타인과 법에 대한 무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 권력, 성관계 또는 개인적인 희열에 상관없이 타인을 기만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또 조작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상처 입힌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뭐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든지, 또 삶의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라든지 뭐 이런 남의 핑계, 또 환경 핑계 뭐 이런 것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본인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는 점이 확고하고,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 권리, 괴로움을 업신여기거나 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성향을 가진 것이 바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인격장애 있는 사람은 대체로 충동적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나 타인에게 일어날 결과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요. 갑자기 거주지, 관계, 직업을 바꾸는데 차후 계획 없이 뭐 충동적으로 한다든가, 운전할 때 과속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과음을 하거나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불법 마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범죄 행위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개 쉽게 화를 내고 신체적으로 공격적이고 충동 제어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충동적이고 이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수명이 이제 좀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사람들의 무책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사회적 재정적으로 이제 무책임한 것이고, 그 결과들로 기회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타 등등의 이러한 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매우 독단적이고 자기 과신이 또 심하고 오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매력을 보이고 설득력도 가지고 또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그런 면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을 한번 보면은요, 다음에 주어지는 이러한 사항들 중에서 세 가지 상황에선 이런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을 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법을 무시합니다. 체포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고, 남을 기만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쾌락을 위해서 반복적 거짓말, 가명을 쓰거나 타인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을 이제 하고 있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몸싸움에 지속적으로 휘말리거나 타인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고, 본인의 안전, 타인의 안전을 생각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시종일관 무책임하게 행동을 이제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진단으로서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인들에게 인지행동요법을 일반적인 그 심리치료와 같이 하고, 또 쓰는 약제로는 뭐 항우울제, 그러니까 특정한 항우울제 정도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정 치료가 장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결과를 피하는 것과 같이 당장의 목표에 더 중점을 이제 두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행위장애를, 소아때의 행위장애를 최대한 일찍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때에 건강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과 사회적인 이러한 적응을 보인다면 소아때에 적극적인 치료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러한 삐뚤어지고 그런 병리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동 치료에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지금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지나친 공격성 또 충동이 문제인 경우에는 인지행동요법 또는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 리튬 및 항경련제인 발프로에이트 등을 쓰고요. 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SSRI라고 하는 특정 항우울제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료의 첫 번째는 문제되는 고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안되는 그 문제가 우울이라면 우울을 먼저 할 것이고, 뭐 문제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이제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성 인격장애 들어보셨나요? 네, 경계성 인격장애도 상당히 이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주요한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버려짐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나오는 이런 행동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버려질 것 같다라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이제 그 두려움의 지수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몇 분을 늦거나 약속을 취소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서 심하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예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누군가 뭐 늦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 패닉 상태까지 빠지고 뭐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뭐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조절 못하는 어떤 충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 보여지는 양상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실수가 연관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에게 가지는 느낌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이제 지레 짐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속 취소가 의미하는 바는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믿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 강도는 거절에 대해서 민감할 정도의 반응을 하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이러한 몸부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본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공감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요. 타인을 돌보고 싶어 하지만 이들이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관계에 대한 이들의 감정은 급속하고 격렬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꾸준히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절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헤어지고 또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연습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떤 것이 정말 건강한 거고 나를 지켜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분노가 누구든 이제 올 수가 있지만,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에게 있어서 이 분노 조절은 되게 이제 어렵고, 되게 부적절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섭게 빈정대고 비꼬고 분노에 차서 장황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대개 친구, 연인, 가족 구성원, 그리고 때로는 의료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방치되거나 버려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다른 데 시선을 돌릴 수도 있고 이러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화를 내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폭발한 후에 이제 이들은 대부분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감정 본인이 나쁘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제 몰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쉽게 좀 변하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는 타인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초기에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모든 것을 이제 공유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들은 상대방이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느끼고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들은 잠깐 애정에 굶주린 상태로 있다가 돌변화해서 홀대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화를 내고, 이들의 태도는 타인이 시간을 내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인식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면 이들은 상처받기 쉽고 애정에 굶주린 상태가 될 수 있고, 위협을 받거나 실망했다고 느끼면 이들은 화를 내고 타인을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본인의 자아상을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목표, 가치관, 의견, 경력, 또 친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죠.
기분 변화는 대개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되고 며칠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 경우가 있고,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거절 또는 비판의 징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기분이 이제 바뀔 수 있겠죠. 이러한 성향을 가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충동적으로 역시 이제 행동하고, 그래서 자해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박, 위험한 성관계, 폭식, 난폭 운전, 물질 사용 문제, 과소비, 이런 것들이 양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살 시도, 또 자해, 이런 자살 행동이 매우 일반적인데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 대부분은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자살 위협은 인구의 한 40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버려지거나 아니면 관심을 끌고 뭐 이런 측면으로 이런 자해 시도,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요. 경계성 장애, 인격 장애 가진 사람들이 약 8에서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거부당하거나 버려짐을 지각하거나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나쁘다는 생각을 표현하거나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거나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다시 재현해 보고자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기도 이제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종종 목표를 달성하기 직전에 스스로를 방해하여 타인이 볼 때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순조로운 관계를 망쳐버린다거나 뭐 하는 이러한 돌발 행동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편집증, 정신병과 비슷한 증상, 뭐 환각이라든지 해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대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 버려졌다, 또 혼자라는 느낌, 또는 낙담하고 쓸모없다는 느낌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리는 현실감이 없거나 신체나 생각으로부터 분리된 느낌, 이러한 느낌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일시적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별개의 장애로 간주할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성 인격 장애의 진단은 이제 5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불안정한 관계, 자아상, 기분에 대한 기록, 또 충동적 행동,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5가지 상황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버려지는 것.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그냥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이제 한 모습이 있는지를 보게 되겠고요. 또 타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또는 평가절하하는 것이 나타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반복하여서 나타나서 이러한 불안정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아상 또는 자아인식이 자주 바뀌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 이제 위험한 성관계, 폭식, 난폭, 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하겠다고 또는 위협하며 자해하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경계성 인격장애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분의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되게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됐다가 왔다리 갔다 하고 며칠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성적으로는 공허함이 깔려 있습니다. 부적절하고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조절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게 되지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일시적인 편집성 사고 또는 중증 해리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우리는 이제 심리치료 기법, 경계성 인격장애의 심리치료 기법을 우리가 조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한 특정 심리치료는 앞서서도 이제 자살 시도가 많기 때문에 자살 관련한 행동을 줄이고 우울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이런 심리치료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어떤 치료가 있는지, 그리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접근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면 이해하는데,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담 기법의 원리들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심리치료를 할 때는 이제 앞으로 설명해야 될 그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 심리치료 접근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있어요. 이것은 할 때는 주 1회 개인 및 그룹, 개인이 1대1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한 5명, 10명 뭐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면 또 전화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요, 치료사가 행동을 코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충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상담, 또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STPPS 요에서는요 20주 동안 주 1회 그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부정적 기대감에 대항하며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자신이 느끼는 기분과 또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충동이 있는지 불안한지 뭐 편안한지 어떠한지 뭐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 불법 물질 사용을 피하고 식사, 수면 및 운동 습관을 향상시켜주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친구, 또 가족 구성원 및 보건의료인으로서 구성된 지원팀을 이제 갖춰서 도움을 받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음 헤아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와 타인의 마음 상태를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마음 상태 안에 무엇을 느끼는지, 또 왜 느끼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또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화가 났을 땐 어떻게 진정하는지,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런 걸 또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또 가르치게 또 됩니다. 또 본인의 문제 및 타인과의 어려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를 하기에 돕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되돌아보고 이해를 하는 연습을 이제 하게 하죠. 이를 통해서 이들은 공감, 또 연민, 이런 감정을 못 느껴봤던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더 도울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다.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치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볼 거는 전이중심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치료사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질문을 하고 과장되고 왜곡되었으며 비현실적인 자아상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돕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이 순간, 또 치료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포함한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적대적이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치료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렸는지를 물어보고, 변화가 생겼다면 그 사람이 치료사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과 타인에 대해 보다 안정되고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연습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사에게 감정을 전이시켜서 건강한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나 그룹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인지를 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식 중심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간직해온 사고, 느낌, 행동 및 대처에 대한 부적응 패턴, 이런 것들 이제 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식별하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 및 행동을 건강한 것들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일반적인 정신질환 관리는 개인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약물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립성 향상을 위해서 관계 개선하기 위한 능력을 일단 우선시하고, 또한 경계성 인격 장애는 본인의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의 목표와 예상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보조적인 심리치료로는 환자와 감정적이며 격려되는 또 지지적 관계를 확립하여서 환자가
이런 대인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건강한 자기 방어 기제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그룹 세션을 통해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 속에 보면 굉장히 이제 영화가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주인공들이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과제 제시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레포트를 쓰시는 것이 여러분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반사회적 인격장애 레포트라고 하셔도 좋고, 사이코패스의 개념 및 정의, 이런 것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이코패스 영화라든지 사이코패스에 대한 것들을 레포트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더 개별적으로 조금 더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포트를 하셔서 저희 과제란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정신과 젊은 의사들이 이러한 그 인격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서 인격장애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또 다른 측면에서도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상대가 아무 말 없이 30분을 늦었다고 해봐요. 그분은 그 순간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아, 이거 외도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인격장애란 무엇인가 입니다. 좀 빡센 주제를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어떤 서막을 열기 위해서 오늘은 네. 이제 인격장애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먼저 인격장애가 어떻게 정신과에서 정의되는지. 인격장애 그리고 성격장애라고도 많이 하죠. 정신 용어는 이제 Personality Disorder여서 저희는 줄여서 그냥 PD라고 그래요. 네, 인격장애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의돼 있대요. 내적 경험과 행동의 공고화된 패턴이 그 사람이 속한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 이 DSM에는 10개로 나누어지는 세부적인 인격장애가 존재를 하는데, 이걸 진단하기에 앞서서 이 일반적인 인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 기준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내적 경험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공고화된 패턴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패턴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이 방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느낌 이런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행동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결국에 생각, 느낌, 행동의 극단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2가지 이상 극단적인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 이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예요. 인지에 있어서 극단적인 패턴인 거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극단적이라는 거죠. 남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인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상대가 아무 말 없이 30분을 늦었다고 해봐요. 오동훈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요. 제 오면은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걱정했잖아.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연애 박사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편집성 인격이 있는 분이다. 그분은 그 순간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아, 이거 외도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나 말고 딴 놈 만나다가 늦은 거 아니냐, 핸드폰 이리 내봐라,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계성 인격을 가진 분들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라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단정해버려요. 그래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상대방이 나를 버려서 그거에 대한 상처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과 타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지각하는 게 일반 기준, 인지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지에 이어서 정서인데요. 이 정서에 있어서 극단적인 패턴이라고 함은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그 발생하는 감정의 종류나 크기나 이걸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극단으로 치우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걸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애인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애인이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떡하니 식탁에 앉은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김지영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야 제가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상대방이 그렇게 골라주면 고맙겠죠. 그럴까요? 네. 근데 거기가 오이 전문점인 거예요. 순수하게 100%의 음식을 오이로만 만들어. 밥에다가 밥 조금에 막 오이가 막 이렇게 가득 오이덮밥.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뭐냐고 그러면 과학자로 적어냈어요. 오이를 멸종시킬 거야. 네. 오이 진짜 싫어하시잖아요. 네네. 생각만 해도 지금 네. 많이 화가 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내가 여기 싫어하는 거 다 알면서 어떻게 여기로 들어와? 라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싸우긴 싫으니까 좋게 얘기하겠죠. 뭐 어떻게 이걸 까먹었어? 나 이거 못 먹잖아. 딴 데 가자. 뭐 이러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을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도 해요.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자기란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무심할 수가 있어?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울고 물론 속상하지만 뭐 그럴 것까지 있나 싶은 반응인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상처받기도 하고 서운하고 그런데 참고 먹어요.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장애를 내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것 같고 전자에 있어서 정말 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표현한 사람들은 이제 연극성 인격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뭔가 상대방이 화낼까봐 불편한 걸 표현하지 못하고 꾹 참는 사람들은 의존성 인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그렇겠네요. 거죠.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대인 관계에서의 패턴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맺을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는 기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욕구의 크기 같은 게 기준이 됩니다. 네, 이를테면 자기성 인격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이것을 항상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주변에 항상 자기를 이렇게 올려 세워줄 사람들,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둬요. 나 외모 정성급이잖아. 뭐 이런 말. 내가 거기서는 제일 권위자잖아. 이런 말.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재수없어 이러고 견디다 못해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 자기애성 인격의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의존성 인격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내리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죠. 내가 최고야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뜻을 밀어붙이는 자기애성 인격은 이제 기대기 좋은 대상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또 봤던 책에서 평가한 거에 의하면 사이비 교주들 중에는 자기애성 인격이 많다고 하고요. 내가 진리다. 또 그 신도들 중에는 의존성 인격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 자기애성 인격하고 의존성 인격이 뭐 잘 맞는 한 쌍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어떤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 대등한 존재여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됩니다. 상대방도 나만큼이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서로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대등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애성 성격과 그리고 의존성 성격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러한 면에서 이 관계가 대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의존성 성격인 분들이야 이제 자기애성 성격인 분들을 추켜 세워 올려주고 뭔가 내가 기댈 사람 이렇게 믿고 따르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자기애성 성격이신 분들은 이 의존성 성격이신 분들을 일종의 칭찬 도구, 나를 띄워주는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수단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걸 건강한 관계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넷째로는 충동성 조절이 안 돼서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패턴을 보인 사람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특히 경계성 인격장애 가진 분들이 있죠. 반대로 충동을 지나치게 억누르기만 하는 타입도 문제가 되는데 강박성 인격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아까 저희가 경계성 인격 예시를 들면서 저 사람 이제 날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미리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디 주먹질을 하고 또 자기 파괴적인 자해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막 뭔가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밖으로 발산하는 타입만 문제가 아니고 반대로 너무 참아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충동이 건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은 안에 축적되면서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강박적 인격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4가지 영역, 인지,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충동성, 이 영역 중에서 2가지 이상에서 어떤 극단적인 패턴이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인격장애를 진단한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이런 문제가 좀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찰이 돼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인 기능에 명확한 손상이 생겨야지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패턴이 한두 명의 사람하고만 나타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맺는 대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일으켜야지 우리가 이거를 인격장애라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주 현저하지는 않은데 분명히 뭐 인지든 감정이든 어떤 극단적인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인격장애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 인격 성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트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 아무 때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청소년기, 늦어도 20대 초반부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흔히 하는 말이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확립돼 있지 않다. 그래서 혼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동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확립돼 있지 않고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보기 되게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따라가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영향을 되게 쉽게 받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인격장애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우울증 시기에는 인지가 왜곡이 돼요. 원래 안 그러던 분들도 감정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거나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인격장애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인격장애에서 이런 인지나 정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극단적인 패턴들은 말 그대로 성격, 어떤 사람의 이제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인격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씩 성숙해지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나이 들어서까지 그 틀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회복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우울증 같은 병과는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격장애라는 병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가볍게 내리는 진단이 아니죠. 가장 조심스럽게 내려야 되는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일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낙인을 찍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인격장애도 역시 하나의 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선 하에서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이 또 주변에 계시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다시 불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세부적인 인격장애가 각각 어떻게 진단되고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 부분을 담은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